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번 정권에서 뭔가 진보적인 왼토리 다 가져가면서 사실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정권 초반만 해도 뭐 김상조라든지 아니면 장하성 같이 최소한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이다 그래서 많은 많은 분들이 정권에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분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뭐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진보적이지 않아서 들어갔을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 가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뭐 특정인들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는 거라서 사실 제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엔 조금 거북한데요. 이제 두 가지 뭐 이제 그 전에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렇게 재벌 개혁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던 전문가들 그룹에서 이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었어요. 한편은 이제 이분들이 뭔가를 좀 할 것이다라는 기대 있었던 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은 할 분들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하는 게 없다라는 거는 거의 공통된 평가고요. 이제 왜 하는 게 없느냐? 후자에 속았던 분들은 봐라. 원래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전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은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뭐 평가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이분들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의사가 없는 분들이었는데 들어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은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말도 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재벌 개혁 문제, 공정 경제는 김상조 위원장한테 거의 다 맡겼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맡겨서 잘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평가에 대해서 시중의 평가나 전문가들 평가를 피드백을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서 그냥 원래 하려는 대로 하고 있는가? 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시중의 평가를 들어도 저 사람들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박하게 해 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가능성은 그렇죠. 원래 알고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원래 정말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가장 대통령과 가장 권력에 가까운 분들이 좌절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게 진실인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모르죠. 본인들은 아시겠지만 제3자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튼 지금 개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개혁의 이른바 골든타임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뭔가 전환점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년부터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 가면은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체제로 들어가서부터는 의미 있는 개혁하는 거 거의 어려워질 거라고들 대부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올 연말까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골든타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는 안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고 저도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하는 중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전망은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다 읽었는데요. 네. 한 가지 그냥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조금 저도 약간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가 인적 분할 이후에 이제 자사주의 마법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네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하나, 그 내용적인 부분 하나 하고, 네. 그거를 또 좀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국회에서도 있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좀 그 과정들이 어떤 글쎄요, 자사주 마법을 이제 없애려고 입법도 많이 발의는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게, 우리 정무위나, 자사주는 상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소관이거든요. 근데 법사위 쪽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법사위가 지금 구성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좀 바뀐 법사위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두고 볼 문제고, 정기국회 때 이제,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들을 정부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표를 포함해서 몇 개를 올릴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하는데, 그때, 정부안보다 조금 더 진보된 안들을, 여당이나 정의당 쪽에서 좀 내서 그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부분도 있죠. 근데 뭐 다시 돌아가서 아까 하고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경제민주화 TF 정부 쪽하고 시민단체가 두 차례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6월 달에. 그때 이제 경실련 쪽하고 한 번 하고 참여연도 하고 있는데, 경실련 미팅할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안 하겠다고 기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번엔 안 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알맹이 있는 건 다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다음에 하겠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래서 뭐 정부가 할 의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근데 그러면 여당인 민주당이 할 의지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하도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런 움직임들이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나 압박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언론들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언론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하여튼 좀 두고 볼 일이고요. 제 자사주 마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회사를 분할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적 분할이라고, 하나는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쉽게 말하면 100% 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삼성 에버랜드, 지금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삼성 에버랜드가 웰스토리라고 하는 그 급식하는, 그죠? 그 회사가 있죠. 그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하는 부분인데, 이게 공정거래법 23조 2가 생기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100% 자회사로 내려보냈어요. 그걸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에서 새로 자회사를 만든다는 거는 그 사업 부분을 떼서 새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주식의 100%를 모회사가 가지는,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인적 분할은 뭐냐면은 회사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한다. 그러니까 A, B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A로 나누고 B로 나눌 때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 주식하고 A, B 두 회사의 주식의 주식 비율이 똑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구성, 소유 지배 부분에서는 똑같은 회사로 두 개를 쪼개는 게 그게 인적 분할이에요. 자, 그럼 똑같이 쪼개는데 어떤 문제가, 왜 자사주의 마법이냐? 자사주라는 거는 자기 주식이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에요. 자기 주식을.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구입하는 이유는 대부분 주가를 좀 띄우려고. 즉 어떤 의미냐 하면은 회사가 평가하는 주가보다 시장에서 평가가 저평가가 됐다면은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을 자사주를 사들이면 소각해버려요.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고 소각하면서 주가를 띄우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재벌들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안 하고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 자사주를 총수가 컨트롤하는 지분의 일부로 아예 계산을 해줘요. 내부 지분율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자사주가 들어가요. 자, 왜 그러냐? 자사주 마법하고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는데, 자사주 처분을 어떻게 우리 상법에서는 하게 해줬냐면은 주총 또는 주총에서 위원회, 이사회에서, 그죠? 이사회에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사회를 사실상 재벌 총수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자사주를 총수가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한다는 말은 의결권을 살리는 게 돼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기업 결합할 때 물산이 그때 합병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물산이 갖고 있었던 자사주, 물산의 자사주 한 5%였나요? 그거를 KCC한테 팔아요. KCC가 우호 지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5%
지분이 없었던 의결권이 생겨서 가져왔던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사주 처분을 이사회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상법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 발행과 준해서 하도록 하자라고 바꾸는 게 기본적인 법안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이제 논의는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적 분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두 개로 A, B로 하면 자사주가 둘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0% 예를 들어서 10%라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10% 있었다. 그럼 A 회사도 10%, 자사주 B도 10%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적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 사업회사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적 분할할 때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B의 자사주를, 그죠? 자사주를 A, B를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B의 자사주를 A한테 줄 수가 있어요. 아예 자사주 자체를 A에 몰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가 B 주식의 10%를 갖는 걸로 돼요. 그래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사업회사가 자사주를 이용해서 자회사가 되는 회사,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예를 들어서 사업회사로 나눠주면 지주회사가 사업회사 지분 10%를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SK라든지 LG가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대시켰어요. 그 SK그룹은 알다시피 소버린 사태를 한번 맞았죠. 그래서 한번 최태원 회장이 혼쭐이 났죠.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로 갔어요. 왜냐? 지주회사로 가면서 최태원 회장 지배력이 확 상승을 하죠.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자사주의 마법이죠. 그 회사 돈을 이용해서 계열사가 지배하는 지분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 계열사를 지배하는 총수가 지배하게 하는 거죠. 회사 돈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도구를 쓸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자사주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사주 제도를, 이걸 제가 국내 경제학과 교수님이나 외국 학자들의 이야기하면 다들 한마디로 이래요. 제 경제학과에 제 은사님 한 분은 내가 이야기를 해줬더니 자사주 마법이 뭐냐고 그러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더니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말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 막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많네. 그러시더라고요. 외국 학자들한테 이걸 설명했더니 다들 한마디로 이래요. 이게 경제력 집중회인 거예요. 룰 자체를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게 곳곳에 만들어뒀어요. 노동법, 상법, 공정거래법.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제력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력 집중이 있으니까 개혁 안 나기 정말 어렵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요. 그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라든지 지금같이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난다라든지 이런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기회를 지금 정부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에 정부가 규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세히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좀 개념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자는 것이며 무엇이 문제인가 좀. 알겠습니다. 은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동일인 한 사람이 은행의 주식을 4%, 10% 뭐 이상으로 이렇게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독일인이 10% 이상, 뭐 15% 이상 뭐 이렇게 하면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게 처음에 들어가냐면은 은행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한 산업이죠. 은행은 시스테믹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고요. 은행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엄청 할 수 있죠. 사금고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재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특정인이 많은 지분을 가져서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막기 위한 게 은산분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은산분리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서 그 특정인이 산업자본일 때는 조금 더 강화된 주제인 거죠. 뭐냐? 의결권 있는 주식은 4%까지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주식 자체는 아마 지금 얼마더라? 8%인가 10%까지 아마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의결권 있는 거는 4% 이상 못 가지는 거. 그거는 이제 산업자본에 대해서 한 것.
그래서 은산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 원칙을 우리가 그 전두환 이 대통령을 당시에 생겼어요. 사실 은산분리를 성문법으로 제일 먼저 만든 나라는 미국이에요. 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공황을 거치면서 은행법, 그 다음에 은행지주회사법이 나오면서 은행지주회사법에 은산분리 원칙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게 없다가 왜 없었냐? 뭐, 은행업이라는 게 그다지 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5.16 쿠데타 이후에 다 국유화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전두환 시절에 와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잘못됐다, 재벌한테 들어가겠다 해서 은산분리를 은행법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쭉 지켜서 지금까지 왔고, 그나마 그래서 은행들이 재벌 수중에 안 들어갔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 내지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입법을 시도를 했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MB 때 이 은행법을 일부 완화시켰었어요. 지분율 규정을 좀 상향시키고, 그다음에 은행지주회사법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깨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MB를 매우 싫어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걸 되돌렸어요, 사실 들어와서. 그래서 더 강화시켜 놓고는 나중에는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그걸 풀겠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산이 됐었고, 그랬더니 금융위원회에서 한 게 뭐냐면은 은행법 범위 안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그러면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카카오뱅크하고 KT가 지분을 일부 가지는 카카오뱅크, 카뱅, K뱅크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보면은 지금 실질적인 돈은 출자는 카카오하고 KT가 제일 많이 했지만 4% 룰 때문에 의결권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은행들이에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이 아니고 한국투자증권, 한투라는 데고, 그 다음에 K뱅크는 우리은행이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주주 간의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의결권은 4% 제한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카카오 쪽에서 사장이 한 명 나와 있고 한투에서 한 명이 나와 있어 공동 경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제 그게 이제 현실이고, 작년에 그래서 두 개가 들어왔는데 카뱅은 장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카뱅은 지금 자본 확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은 카뱅 같은 경우에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년쯤에 아마 상장할 수 있다. 상장을 하게 되면 파블릭 머니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을 가져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카뱅이 자본을 유치하는데 어려워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고, 첫 번째요. 두 번째 이제 K뱅이 문제죠.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장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BIS 규제 같은 걸 해요.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일정한 거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대출을 해주면은, 그죠? 대출을 해주면 이제 위험자산 평가가 되면은 그 위험자산에 대해서 자기 자본이 10% 뭐 10몇 % 이상 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하고 같이 가야 돼요. 대출 늘리는 게.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늘리면서도 기존 주주들이 돈을 계속 출자를 더하면서 맞춰서 쭉 가고 있어요.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K뱅크보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규모가 한 4-5배 더 커요. 그런데도 자본 확충을 쭉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K뱅크는 장사가 안 되니까 기존 주주들이 돈을 더 안 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본 확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BIS가 낮아지니까 대출을 못 하게 되면서 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지나서 조금 늘려서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K뱅크 자체는 존립 가능할까라는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게 이제 지금 1년 동안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운행해서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금융위에서 이야기한 것이 K뱅크를 위해서라도 예외적으로 자본 확충을, 지금 자본금을 더 내려고 하는 것은 KT밖에 없어 보이니까 K뱅크 생각해서라도 은산분리 완화를 하자라는 거예요. 즉 뭐냐? 이것을 4%가 아니고 의결권을 25%
25%는 박영선 의원안이고요. 그건 미국이 은행 지주회사법에서 은산관리가 산업자본이 25% 맥시멈, 그렇지만 일대 자본은 금융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박영선 의원이 그 안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정재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안은 33%에서 50%까지 허용해 주자. 그래서 은산분리를 완화가 아니고 깨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33에서 50%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는 건데, 대통령 공약상으로도 그 은산분리 완화를 안 하겠다고 했었고요. 민주당도 그 전에 자기들이, 당론으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걸 하루아침에 이제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은행법을 손대는 게 아니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만 특례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례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은산분리 완화 때는 안 하겠다는 그 공약하고 배치하는 게 아니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논쟁이 하나 벌어졌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전반적인 좀 스토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성인 교수님, 홍익대 전성인 교수님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K뱅크를 살리려고 이걸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그거는 K뱅크 살리려고 금융위가 자기들 인가 잘못 내준 걸 숨기려고 그것까지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러는 거는 K뱅크 하나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 또 지금 드러났지만은 K뱅크 같은 경우에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위급사항이 5년 안에 있으면 안 되는데 KT가 있어요.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어서 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공정이 금융이 다. 그러니까 K뱅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과연 뭐 K뱅크든 뭐든 카카오뱅크 외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들어와서 생존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다 없다 그래요. 왜 그러냐? 카카오뱅크가 잘했다 그랬잖아요. 카카오뱅크가 잘한 건 뭐냐? 가계 신용대출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올 상반기에 가계 신용대출 정체의 45%가 카뱅이 한 거예요. 우리 시중은행 10개가 있는데 걔네들 합친 것만 혼자서 다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간편하고 어쩌고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금융당국이 도와준 거예요. 시중은행들은 가계신용대출 자제하라고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카뱅하고 K뱅에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카뱅이 대부분 먹고 K뱅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K뱅은 지금 어려워진 거고요. 자,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느 나라나 보나 대부분 소비자 금융을 하는 거예요. 기업 대출이라는 게 비대면으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소비자 금융을 하게 되는데, 자, 소비자 금융 시장이 우리 지금 소비자 금융 시장을 달리 말하면 가계부채예요. 지금 가계부채가 많다고 난리고 주택담보대출 다 지금 규제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확 늘어났어요. 신용대출 늘었다고 이것도 규제해야 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은 소비자 금융시장이 더 이상 클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새로 뭐가 들어와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는 새로 K뱅크든 뭐 제3의가 뭐가 들어와도 소비자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그러면은 금융이나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모를까?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K뱅크하고 제3의 뭐가 들어와도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행들이 망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거죠. 얘들을 살려서 인수할 수 있는 거는 삼성하고 SK밖에 없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삼성하고 SK가 인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소비자 금융으로는 이거 안 된다. 기업 금융을 하게 우리한테 풀어주면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삼성 계열사 하청업체 다 삼성은행, SK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재벌이 은행을 쉽게 가져가서 자기들 안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산업 우리 발전하겠어요? 만약에 재벌이 은행까지 그렇게 가져버리면은 한국에서 재벌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가 돼요. 뭐 일감 몰아주기, 돈 빼돌리고 이런 것보다 훨씬 쉽게 외국에 돈 다 빼돌릴 수도 있어요. 은행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거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정말 정말 좋은 의도를 그렇게 왜곡해서 나쁘게만 생각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 의도는 무식을 해서 그렇든 뭘 착해서 그렇든 하여튼 의도는 그렇지만은 내가 말한 이야기가 그럴듯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큰 위험을 리스크는 이렇게 큰데 베네핏이 뭐냐? 이야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 금융산업 발전 그래요? 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가장 발달한 나라가 어딘가요? 미국이에요. 은산분리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제일 먼저 생긴 게 미국이에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생기는 게 영국이에요. 영국은 성문법적으로 은산분리를 하는 게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그걸 지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줄 때. 은산분리를 철저히 지키는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전해 있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또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요.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금융산업 발전 상관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연설을 했을 때도 연설문을 제가 쓴 사람 그런 내용을 준 청와대 참모를 문책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잘못된 내용을 대통령 연설을 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가서 알리페이 비슷한 그런 걸 보고 완전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하고 인터넷 전문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건 지급 결제 수단이에요. 우리도 삼성페이니 다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가지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있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연설을 해버렸어요.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거를 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중국이 금융산업이 발전했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알리페이를 쓰느냐? 그걸 쓰느냐? 신용카드가 발전 안 돼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서울페이니 삼성페이 안 쓰느냐? 신용카드 써서 그래요. 신용카드 왜 쓰느냐? 신용카드 쓰면 소비자 혜택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쓰고 그러기 때문에 발전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해서 신용카드 사용하는 걸 보면은 한국이 신용카드 훨씬 많이 써요. 미국 사람들은 아직도 퍼스널 체크 쓰는 사람도 많아요. 신용카드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발전했나요? 금융이? 그건 기술 발전 단계라는 것이 기존의 기술을 많이 쓰고 있으면 신기술 들어오는 게 늦어지고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 신기술이 빨리 들어가는 이른바 개구리처럼 뛰는 립프로깅 효과가 있어서 생기는 것 뿐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유선전화 안 하고 무선전화 막 벌었어요. 우리보다 통신이 엄청 발달한 나라들인가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나 금융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전혀 말이 안 돼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서 올 수 있는 베네핏은 거의 없어 보이고 잠재적인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이것을 마치 대통령이 혁신 1호 공약처럼 추진한다는 거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모든 의원들이 개떼처럼 일어나서 찬성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서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았고 이게 정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아이덴티티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재벌 개혁을 우리가 기대할 게 아니라 반재벌 개혁을 친재벌 규제 혁신이 일어나는 걸 막는 게 지금 급선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료 민영화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무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 정기국회에서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우리가 재벌 개혁을 푸시하는 거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악법들을 만든 걸 막는 데 중점을 둬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지금 시민사회에서 많이들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지향점이랄까 하는 부분이 어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놓고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개발해왔던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새로운 넘어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라는 취지가 잘 와닿는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입법부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관료 집단이라는 부분과 요즘은 또 사법부 이슈도 많이 있는데 그런 쪽은 사실 합법적으로는 저희가 견제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국회야 투표로 뽑고 대통령도 어쨌든 투표로는 뽑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가 좀 의문이 혹시. 네, 그래서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사실 이런 개혁이 피저블한가라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입법 사항들인데 국회를 봐라, 통과가 되겠냐,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이 저는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은 법이 아닌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규칙을 통해서 동일한 효과가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안 해요. 제가 주장한 게 그런 걸 하자. 그걸 시작하면은 재벌들도 야당도 대통령 권한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법 통해서 하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라고. 예를 들어서 이종걸 의원이 그 보호법 감독 규정에 있는 거를 법으로 바꾸자고 야당 시절에 했어요. 여당 시절에는 안 바꾸니까. 뭐냐면은 보험업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보험회사는 고객들이 맡긴 자산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산 운용을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정 기업의 자산 운용을 몰빵해서 리스크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이른바 3% 룰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특정 기업이나 기업 집단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의 모든 전 세계 보험업법에 다 있어요, 이 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산과 특정 기업 또는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라는 것을 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법에 없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금감원의 감독 규칙에 있어요. 감독 규칙이라는 게 시행령보다 낮은 단계에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은 현재가로 계산을 해요. 분자에 해당하는 계열사의 주식이나 채권 가액은 취득 원가로 계산해요. 그것 때문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분자 분모가 달라요. 분모는 현재고 분자는 20-30년 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가 돼요. 그거 말이 안 되죠. 고객들의 자산을 삼성생명이 자산을 거의 전자주식에 몰빵하고 있어요. 전자가 잘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전자가 만약에 위기가 오면 삼성생명 같이 망해요. 지금. 삼성생명 같이 망하면 우리나라 보험업이 흔들려요. 제가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에 그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효과에 대해서. 다 망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바꾸는 거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당 시절에 법을 바꾸자고 했던 거는 자기들이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걸 바꾸라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이 중요한 것은 법으로 해야지. 그럼 그 중요한 걸 지금까지 감독 규정으로 잘못 해놓고 바꾸자니까 이 중요한 건 법으로 바꿔야지 감독 규정을 바꿔서 안 된다고. 김상조와 그 일당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바꿔보세요.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저렇게 보유할 수 없으면 금산복합 삼성그룹의 소유지배 구조는 무너져요. 삼성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 법으로 그러면 바꿔서 일정한 기간 안에 삼성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금산분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질서정리 안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정부가 제안을 그때 한다면 받지 않겠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걸 안 눌러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만연하잖아요. 23조 2제가 공정거래법 말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그게. 작동도 안 되고, 그게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서 법원에가, 고법원에서 공정위가 패소를 했어요, 그 조항에서. 근데 그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무력화돼요.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데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만한 규모가 돼서 부당하다는 걸 보여라고 했는데 개별 일감 몰아주기가 그런 규모는 없어요. 그거는 23조 2는 아무 쓸모없는 법을 만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냥 법원에서. 자, 그러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이번에 그거 바꿨냐? 안 바꿨어요. 그 위치를 바꾸고 조항을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꿨어요.
자, 그 법을 그럼 바꿔야 되는데 어차피 이야기할 수 있죠?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장 기업 있죠? 우리 증권거래소에 상장 기업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어요. 그 규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비지배주주, 마이너리티, 그죠? 비지배주주의 다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일감 몰아주기가 있어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는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의 다수결로 동의를 받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도 상장 규칙에다 그걸 집어넣어 버리면은 지금 같은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입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료들 관련된 이슈는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라든지 정부의 이지에 많이 거의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항을 바꿔라. 대통령이 지시했다. 관료들이 누가 거부하겠어요? 그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관료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행정대학원에 있습니다만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장차관이 되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건 정무직을 관료가 한다는 거는 관료를 정치화시키는 거예요. 대통령 경선 때 보면은 관료들이 각 캠프에 줄 다 서 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장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무직은 관료가 아닌 비관료들이 해야 되고 결국은 정당인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까지 하기 못 가서 지금 문제긴 한데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조직 개편들이 필요하죠. 지금같이 기재부가 정부의 정부같이 정부주도 정책의 최정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식의 조직을 갖고서는 정부 주도 정책 하는 거 떨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조직 자체도 정부가 행위자가 아니고 룰 세터고 레퍼리 기능을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장차관 정무직 인사 자체도 비관료로 점점 바꿔야 된다. 그런 식의 개혁이 가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외에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게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두 가지, 적어도 그 두 가지 버튼만 누르면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는 다 법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핑계만 대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그러느냐? 모를 수가 없죠.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저는 6년차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제조업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서도 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벌 개혁이 IT 산업에 있어서 특히 소위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IT 산업에서 재벌 개혁이 과연 IT 성공에 불가결한 인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를테면 싸이월드가 페이스북으로 진화하지 못하고 훨씬 예전에 만들어놓고 실패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런 피드백을 얼른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피드백을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든가 어떤 언어적인 그런 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 근래에도 주위에 잘 되는 친구들 보면 바로 미국 시장에서 B2C로 성공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육성하는 그런 정책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저희는 되게 좋거든요. 돈도 주고 뭐 이런저런 활성화 프로그램을 해주는 게 좋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겪은 문제의식은 너무나 이게 관료주의적이고 보여주기 행정에 치우쳐서 그 비율이 너무나 커서 저희들끼리 이제 도비든 성배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정부 지원을 받는 걸 이제 그만두고 해외 자본 직접 만나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과연 재벌 개혁이라는 게 IT 산업 재벌 개혁을 하면은 이후에 우리나라 산업의 IT 개발에 얼마만큼 긍정적이고
재벌 개혁을 하면 IT 산업이 발전할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 제조업 중간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IT 쪽을 질문하셨는데 첫 번째 이제 재벌 개혁하고 IT 발전 그 답변 전에 독이 든 성배라는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왜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면은 안 되냐면은 정부 관료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크를 못해요. 책임 안 지는 게 관료의 첫 번째 미덕이에요. 책임질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료조의 첫 번째 미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벤처 캐피탈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고요.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벤처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관료들한테 이게 이런 거 하면은 뭐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이런 거 같고 저쪽에서 이른바 케인즈의 애니멀 인스팅트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관료가 들었을 때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선뜻 지원을 못해요. 왜? 나중에 실패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좋아서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문책당하느냐? 그런 황당한 소리를 듣고 네가 지원을 해줬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관료 입장에서 뭘 요구하냐? 그건 다 좋은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걸 달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땜박할 수 있는 걸 달라는 거죠. 그게 뭐냐? 기술성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기술적인 뭔가 낫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 뭐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시장성 없는 기술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독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업들도 그러다 보면 자꾸 정부의 돈을 따려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은 시장성이 아니고 관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식으로 가요. 근데 결국은 성공 못 하게 돼요. 그런 기업도. 그러니까 당장에는 지원을 받는 것이 달콤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바꾸라고 할 때 제가 대박을 칠 수 있는 그 환경, 재산권 보호, 기회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하는 게 국내 벤처 캐피탈이 핀란드도 초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럴 때 이제 노키아 망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해외 벤처와 벤처 캐피탈과 국내 벤처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기가 벤처 캐피탈이 하려고 하나. 그러면서 국내 벤처 캐피탈도 자꾸 생기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하려면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플랫폼 역할을 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재벌 개혁하고 관련해서 보시면 싸이월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싸이월드가 있었어도 전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2C 부분들은 많은 경우에 한계가 있어요.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사실 미국은 나중에 또 허름하게 했는데 전 세계에 석권하고 우리는 못하는 그 대부분 언어적인 장벽들, 문화적인 장벽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B2B에 해당하는 그런 장벽들이 없고 게임 같은 그래픽한 건 더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에서 잘 될 때 SK가 샀죠. 그래서 더 망했어요. 싸이월드가 망가진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SK가 사서 싸이월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왜냐하면은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큰 제조업들 기초로 하고 있어요. 중화학공업 기초로 돼 있잖아요. 중화학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벤처를 하는 사람들 마인드는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우리 재벌들 같은 경우에 거대화되면서 너무나 관료화되어 있어요. 그런 관료화된 기업 문화와 벤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벌들이 혁신의 주역이 되고 큰 중요한 혁신이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생긴 것도 인텔이라는 회사도 반도체를 만드는 큰 회사에서 몇 명이 나와서 인텔을 만들면서 프로세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보면은 미국도 조그만 사람들이 모여서 혁신적인 걸 만들면서 큰 회사가 되고 또 조그만 도전자가 들어오고 그런 생태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물론 큰 기업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중화학공업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는 거는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산업이 활발하게 혁신이 일어나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 재벌개혁이라는 게 IT 쪽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은 SI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SI 같은 게.
SI 같은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SI, IBM이 전 세계적으로 SI 석권을 하고 있는데도 한국에서는 한 5위밖에 안 돼요. 다 내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삼성 SDS, 삼성증권 사고 쳤잖아요. 국내 1위 SI에서요. 만약에 자회사 계열사가 아니었고 SDS에 이재용의 지분이 그렇게 안 많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전에 한 분도 손을 드셨나요? 아닌가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직장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스티브 잡스를 육성하기보다는 스티브 잡스가 나올 만한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런 뭔가 대박을 칠 수 있는 뭐 재화나 서비스가 나오려면 좀 어떤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인데요. 그 우리가 이제 혁신형 경제, 혁신 성장을 8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나온 연구들이 이제 내린 결론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기회, 유인, 금융이라는 거예요. 금융은 이제 벤처 캐피탈을 주로 말하고요. 기회와 유인이 있어야 된다. 기회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은 뭐 그 사람들 말로 이제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진입 퇴출 라인인데 장벽이 없이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유인은 뭐냐? 재산권이 보호가 돼요. 약자의 재산권 보호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거예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우리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기회조차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혁신 기회가. 그 다음에 기술 탈취가 만연하다는 거. 유인이 없어지는 거죠. 재산권 보호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 금융 정책을 통해서 자꾸 혁신 성장을 한다는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금융 정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지원하는 거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이고 그게 지금 우리 한 20년 입증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바꿔야 되겠죠. 정부가 대단한 걸 하는 거기도 하고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기도 해요. 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도입을 하면은 유인이 확실하게 가죠. 혁신은 유인. 그죠? 그 다음 기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직 기여화되어 있고 내부 거래를 하고 전속 계약 체계, 도전의 기회라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인맥, 항맥,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돼서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를 깨는 탈수직 기여화 시켜주는 게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켜주는 소유지배 구조를 바꾸는 거 동변의 양면에 있다는 거죠. 그런 개혁들을 해야 된다. 이게 어렵죠, 사실. 어려운 개혁.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걱정을 많이 하죠. 재벌 건드렸다가 재벌들이 사보타지 하거나 경제가 폭망하면은 다 뒤집어 쓴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테이크할 거냐. 그런 말들을 해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이대로 가면 괜찮을 것 같냐고. 이대로 두면은 그 말씀은 뭐냐면은 끓는 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뛰쳐나가야 되는데 뛰쳐나가다가 죽으면 어쩌지? 그래서 서서히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책을 보면서 저희 이번에 강연에서 얘기는 본격적으로 안 하시긴 하셨는데 저희 이스라엘 재벌 개혁 뭐 여기 내용에 보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 시에 재벌 개혁한 유일한 국가라고 자부심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써주셨는데 저희도 예전에 세미나에서 뭐 독일의 콘체른이나 아니면 일본의 자이바치 해체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전후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뭐 국민들의 어떤 좀 뭔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때 가능한 건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경제학자이시긴 하지만 개혁이 어쨌든 가능하려면 좀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촛불 이제 항쟁이 있은 후에도 국민적인 어떤 요구가 있었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뭐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뭐 구조나 뭐 그런 어떤 합의가 있었던 건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성이 있죠. 할 수 있었던 특수성이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인 재벌 기업 시작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주이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거기 이스라엘은 미국의 주이시 커뮤니티가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행사를 해요.
그 외부적인 압력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뱅크 오브 이스라엘,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해당하는데 뱅크 오브 이스라엘 총재가 스탠리 피셔라는 MIT의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학자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그 은행 총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파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재발 개혁을 한 게 네타냐후 지금 수상이 있죠. 정치적으로 극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우파가 한 거예요. 근데 왜 했느냐 우파들이. 이게 이스라엘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주이시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스라엘 경제가 쭉 진화되는 걸 보고는 어떻게 느끼기 시작했냐면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이스라엘은 제2의 중남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경제력 집중 문제가 심각해지고 처음에 이스라엘 굉장히 재미있는 나라예요. 60년대 한 70년대는 이스라엘의 사회당 그 노동당 그 좌파죠. 이스라엘 노동당이 집권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의 사회주의 경제 같았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뭐 협동조합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한 80년대는 이스라엘의 최대 기업 집단을 가장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 집단의 오너는 노동조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돼서 거의 기업들이 파산 위기에 몰려요. 경영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노동당 정부에서 국유화를 시작을 시켜요. 그걸 노조들이 포기를 해요. 소유권을. 그리고 국유화시키고 그리고 나서는 민영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쭉 은행에 돈 빌려서 회사 하나 사고 그 회사 돈으로 또 회사 사는 재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급속하게 재벌들이 들어오면서 경제력 집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010년쯤 돼서는 이스라엘의 정치인들, 지식인들,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주이시 학자들이 엄청나게 우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요.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엔 위원회. 이게 이제 재벌개혁위원회예요, 사실은요.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2013년에 그 우파가 주장하니까 좌파가 당연히 찬성했죠. 그래서 만장일치, 한 명 기권하고 법이 통과가 된 거죠. 그런 이제 히스토리가 있고요. 이스라엘 재벌개혁 와중에 많은 아이디어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3가지 안들이 있는데 이 안에 대해서 하버드 로스쿨에 이스라엘 출신 상법학자가 있어요. 배부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뱁책, 배부책 이렇게 읽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대부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따라갔고요. 많은 경우에. 그런 조금 역사적인 특수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했었다. 한국은 왜 그러면 평화시 할 수 있을까? 촛불이라는 시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었는데 문제는 집권하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하고 있는 세력들이 역사의식도 문제의식도 경제적인 그런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겁을 엄청 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사고. 그래서 그 재벌 안 건드리고 뭐 어떻게 경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또 다른 한면에는 우리 그 한국의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까요? 지적인 수준에서 지식인들이 이런 것들을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뭐 대부분 지식인들 같은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관변 아니면 재변이죠. 관변학자 아니면 재변학자죠. 요즘은 관변보다 재변이 훨씬 많죠. 생각해 보세요. 교수들 같은 경우도 사회이사 2개 하면 월급만큼 돈을 받는데 쉽지가 않아요. 지금 환경에서.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재벌개혁을 평화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저는 정말 많고요. 잘못하면은 경제위기 올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하나만 더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의견을 여쭤보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국민적인 합의도 돼서 이제 재벌개혁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뭐 지배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좀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걸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나라는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미래를 보는 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재용 뭐 부회장이라고 할까요? 6조의 지금 자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6조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다. 6조만큼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40억으로 시작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수준이랄까 뭐 그런 거를 뭐 의견이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재벌개혁 방향하고 같이 가는 건데 제가 말씀한 그 이스라엘 사례처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소유지배 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개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개혁을 하자는 거죠. 사익 편취를 막는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을 도입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작동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독립적인 사회이사, 뭐 노동이사 한두 명 뽑아서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은 직접 피해를 보는 당사자인, 그죠? 소액주주들이 자기들이 손해보기 싫으면 알아서 하라.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는 취지와 같은 거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익 편취를 허용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저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도입한다는 게 저는 사익 편취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도입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너무 크면은 언젠가 다 바꾸고 다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한 것처럼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2층 구조. 현재는 인정을 하되 나는 현재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그 논문도 하나 쓴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규모도 더 크고 대상도 많기 때문에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개혁을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하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그래야지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효과진다. 당장에는 5대 재벌, 한 10대 재벌 하고 그 다음에 상호 출자 제한으로 가고 뭐 이런 식의 단계로 가자는 거죠. 자, 그렇게 가고 기본적으로 출자 단계를 출자회사, 피출자회사 2단계로만 제한을 하자. 지주회사 우리가 처음에 도입했을 때처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지주회사 체제로 가 있던 재벌들 중에서 회사를 팔아야 되는 기업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경제력 집중 부분이 완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집중, 그걸 다 거느릴 수 없는, 지금 재벌 개혁해서 어쩌고 하면 무슨 말을 재벌들이 하냐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래. 그건 무슨 말이냐? 있는 거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면 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서 너희들이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틀림없이 주력 업종 위주로 재편이 될 거라고 셀프 셀렉션을 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산업 구조 뭐 합리화에 의해서 정부가 나서서 빗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작용은 많아서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룰을 정해주고 그 룰을 네가 알아서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룰을 알아서 맞추라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수용성 측면에서 또는 이행하는 데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또는 자본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 건가? 그걸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0대 재벌 정도 가지고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스라엘하고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6년 안에 2층 구조를 만들어라 그러죠. 상장회사 2층 구조. 그리고 은산분리하라 그러죠. 금산분리. 은산분리가 아니고 큰 금융과 큰 제조업은 동시에 못 가진다. 이스라엘 재벌들은 대부분 금산복합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커요, 사실은. 이걸 6년 안에 지금 내년까지 이제 하게 돼 있어요. 작년에 4년 차 끝나면서 3단계로 다 줄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2년 안에 한 층을 더 없애는 거예요. 그걸 지금 2년 안에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주가 시가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매매가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 정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뭐 어떻게 누가 사냐 어쩌냐 난리가 날 텐데 하도 우리는 보수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기업 집단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고 5대 재벌하고 10대 재벌하고 단계적으로 일단 5대 재벌부터 시작을 해서 가자는 거고, 그럼 5대 재벌이 파는 회사 누가 사냐? 밑에서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한꺼번에 다 팔아라니까 외국계들이 주로 많이 사요, 사실은. 우린 또 그러면 뭐 외국 자본 들어와서 어쩌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국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소화시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 기업의 영역을, 기업 집단이죠. 기업이 아니고 기업 집단의
방대한 문어발식 확장이 되고 밑으로 출자 단계가 여럿이 내려간 것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출자 단계를 줄이고 퍼진 것을 줄여줘서 너무나 커서 얘가 정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전자를 어쩌자는 것도 아니고 생명을 어쩌자는 것도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전자하고 생명만 이재용이 다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임포즈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딸 중에 한 명이 가져가요, 생명을. 그게 싫은 거예요, 지금.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원삼성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지 경제력 집중해서 엄청난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왜 돈이 안 되는 계열사 많이 갖고 있냐? 제가 아까 그 장관들을 사장들이 다 전담해서 막 한다고 그러죠. 계열사가 잡으면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사회이사 50개 회사 가지고 있어서 50 곱하기 3에서 150개 사회이사 자리를 갖고 있는 거하고 5개 있어서 15개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줄여주면은 경제력 집중의 폐해들이 없어지면서 사익 편취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농락하고 사법농락하는 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유인이 기업을 잘해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가는 거죠. 예. 교수님께 또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 사례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때 핀란드 경제에 압도적인 어떤 하다가 좀 몰락을 하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경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좀 그런 과정을. 그래서 핀란드에서 노키아도 원폼 이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굉장히 컸죠. 근데 이제 노키아가 망할 때쯤 돼가지고 외국에서 굉장히 언론들이 우려를 했어요. 이제 핀란드 같이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망하고 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언론들이 어떻게 또 방정을 떨었냐면은 노키아가 망한 게 핀란드한테 오히려 전화위복이다. 뭐 이렇게까지. 근데 사실 둘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노키아가 망한 다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흡수를 핀란드 경제가 빨리 흡수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핀란드에 있었던 노키아는 굉장히 다국적 기업이었어요. 이미 생산 기지는 다 해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산업 그 노동자들 있죠. 그 생산직 노동자들이 노키아 안에서, 노키아 공장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핀란드에서는. 거기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로컬 이코노미 문제만 생겼지, 네이션 와이드 문제는 안 생겼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EU 차원에서 지원을 통해서 재생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노키아에 주로 핀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매니저급, 그죠? 관리자급 아니면은 기술직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노키아에서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요. 퇴사 프로그램을 했어요. 망하는 와중에도 퇴사 프로그램을 했어요, 노키아는. 그래서 퇴사 프로그램을 해서 어떻게 하면 벤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몇 달 시켜서, 그리고 시드머니, 종잣돈을 지어줘서 내보냈어요. 어차피 그 돈 안 줬어도 다 망해요, 노키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 돈 아껴서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의식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벤처를 만들어서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성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해서 퇴사한 핀란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노키아에서 나가서 벤처를 만든 사람들이 흡수한 게 2, 3년 안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노키아가 망하고도 경제 위기가 별로 안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붐이 왔다고 해서 노키아가 더 좋아졌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키아의 종사자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벤처에 갔을 때 그만큼 생산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노키아, 핀란드 경기가 나빠지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벤처 붐이 오면서 생태계가 되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그때 한 게 뭐냐? 벤처와 벤처 캐피탈을 연결해 준 걸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에 그 핀란드에서 지금 크게 하는 거 있죠. 이름이 뭐더라? 슬러시, 그죠? 슬러시라는 거, 그것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연결시켜 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생태계가 다시 조성이 되고 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한다, 노키아처럼, 그럼 굉장히 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망하면 생명, 물산 다 망해요, 같이. 연결고리 때문에. 순환출자 연결고리가 다 망해요. 그러면 금융위기, 산업위기가 와요.
전자는 노키아처럼 우리가 핸드폰만 만드는 게 아니죠. 핸드폰은 아시다시피 삼성은 일자리 많이 만들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핸드폰 조립은 다 베트남에 가 있어요. 대부분. 반도체가 국내에 있죠. 반도체 있고 가전도 외국에 많이 나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반도체는 이게 장비로 거의 하고 고용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고용 유발을 많이 안 해요. 사실 국내에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노키아하고 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삼성은 하여튼 세계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청업체들이 한국 하청이에요. 아직까지. 베트남 가도 한국 하청업체들이 다 따라가 나가 있어요. 국내 하청기업들이 다 따라져 있기 때문에 노키아 같은 경우에 망할 쯤에 하청기업들이 다 외국 기업이었어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가 있었어요. 중국의 IT 산업 지금 샤오미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노키아 하청들을 다 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기술들이 있어서 지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하청기업들에 가는 파급 효과가 훨씬 작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전자하고 생명하고 물산 망하면 50개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밑에 줄줄이 딸려있는 하청이 다 망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에 오는 위기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 시스테믹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망하더라도 노키아 같은 효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핵폭탄이 안 터지게 방어막을 만들어야 돼요. 금산분리하고 그 다음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것들 스스로 풀게 해주는 것들. 그래야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나와서 벤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술 탈취가 지금까지 만연하다면 전속 계약이 이렇게 다 돼 있다면 기회가 있겠어요? 그걸 해주자는 거예요. 재벌 개혁을 해주자는 것도 그런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흡수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런 토대 없이 위기가 오면은 엄청난 충격이 올 거고 97년 경제위기 때하고 비교해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 경기도 좋았고요. 그때는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갑자기 환율 때문에 효과 때문에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이 확 올라가면서 수출이 확 늘어나요. 근데 제조업 위기에서 시작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없고 지금 세계 경기도 90년대 후반기와 같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회복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굉장히 걱정이에요, 사실. 거의 7시가 다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마지막 질문을 꼭 던지고 싶으신 분이 안 계시면 네. 일단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